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지 않은 특수한 삶을 살아온 20대의 여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유는 병 때문이었습니다. 지주막하 출혈로 한번 쓰러지셨고 거기서 운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말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돼서 오른쪽에 마비가 왔습니다. 쓰러지기 전에는 저와 건강하게 배드민턴도 치고 놀아주고 숙제 같은 것도 가르쳐 주었는데 다른 사람처럼 되어버려서 갑자기 아버지가 무서워졌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에게 따라다니면서 어머니가 병원에 가기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서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지나서 아버지께서 또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에는 차가워진 아버지의 손을 만졌습니다. 그렇게 따뜻했던 아버지는 이제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병실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저는 어머니와 함께 외갓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일하기 편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어머니께서 일하는 동안 저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이혼하지 않으셨지만 같이 살진 않으셨고 할머니께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야근 같은 것도 하셨으니까 저를 돌보기 힘드셨어요. 어머니랑 거의 못 보는 생활은 외로웠지만 할머니가 계셔서 기분은 괜찮았습니다. 상냥한 할머니이시고 밥은 꼭 같이 먹어줬고 제가 아버지 생각이 나서 울었을 때는 살며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부유한 것과는 정반대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치료비, 입원비, 여러 가지로 돈은 다 쓰고 없고 힘든 일 하시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연금으로 겨우 가족 셋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게임이라던가 뭘 배우던가 하는 걸 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옷도 매번 입는 옷만 입고 연필도 아슬아슬하게 깎아서 썼습니다. 유행하는 문구는 한 번도 못 써봤죠. 초등학교 수학여행에서도 다른 애들이 기념품 구경하는 동안 저는 계속 버스 안에 있었던 건 지금도 잘 기억이 납니다. 어차피 기념품 가게에 가도 살 돈도 없었고 다들 뭐라고 하는 것도 싫어서 그냥 버스 안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 가고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 이런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학교에서도 특별히 동아리 활동을 면제받고 그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뭐 참고서 같은 거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교과서만 열심히 봤습니다. 갈수록 성적은 올라 상위권에 들게 되었습니다. 등수가 오를 때엔 공부 열심히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라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점점 이상한 행동을 취하시더라고요. 밥 먹는 걸 까먹거나 1인분만 준비하시곤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실수라고 웃으셔서 덩달아 저도 어쩔 수 없지 하고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방 안에서 오줌을 싸고 화를 잘 내고 할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거죠. 그렇게 상냥했던 할머니는 저에게도 막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 내 지가 훔쳤잖아. 돌려줘.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론 지갑 같은 건 훔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할머니의 망상이 심해졌을 뿐이었죠. 그렇게 알고 있어도 돈 돌려 달라는 건 저랑 어머니가 없어졌으면 하는 뜻인가 싶어서 매우 슬펐습니다. 제가 슬퍼서 울어도 할머니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간병비가 필요하게 되어서 어머니는 이를 손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머니랑 시간을 보낼 수 없었죠. 별로 어머니와 추억도 없네요. 근데 그렇게 일해도 할머니를 요양시설에 넣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엄청 비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집에서 계속 돌보게 되었습니다. 간병인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만 불러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때부턴 제가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그래도 공부만큼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를 돌보면서 틈만 나면 공부를 했고 무사히 원하던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아 학비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별로 생활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비만 면제였지 그 외에 돈은 들어갔습니다. 할머니의 치매는 해가 갈수록 심해졌고 간병비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매일 야근하며 고생하셨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기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마주칠 수 있는 건 공휴일 아침이 전부였고 계속 혼자 공부하고 할머니를 돌보고 공부하고 간호하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하루가 돌아갔습니다. 저만 핸드폰이 없어서 학교 밖에서는 연락도 안 됐습니다. 좀 비참했습니다. 저만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고 자연스럽게 친구도 사귀지 못한 채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할머니가 앓는 소리를 내면 집중이 안 돼서 공부를 중단하고 할머니를 보살피고 그런 것을 반복하다가 뭔가 제 안에서 툭툭 끊어졌습니다. 지금 힘내. 근데 그 지금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야? 편해질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언제야? 지금을 희생하면서까지 해야 돼? 머릿속에 잡념들이 자리를 잡아가니 할머니가 잠들어서 책상으로 돌아가도 뭔가 공부할 기분이 안 났습니다. 뭐랄까 펜조차 들 마음이 없어진다고나 할까요? 교과서 같은 건 이제 그만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는 열심히 할 수 없겠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는 형편없었습니다.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는 바람에 선생님께는 걱정을 하시거나 혼내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조금씩 더 떨어졌고 정말 평범하게 고등학교 졸업을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할 무렵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께서 공부하라는 뜻인가 싶었지만 성적은 갈수록 떨어질 뿐이었죠. 졸업을 한 후에 회사에 취직을 하려 했는데 의욕이 없다고 해야 하나? 열정이 없어져 버린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돈에 한이 맺힌 것은 변함이 없었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 비참한 인생이라며 절망도 했었습니다. 남편 얘기를 하자면 남편을 만난 곳은 제가 일하던 편의점입니다. 첫 근무날 뭔가 지친 슈트를 입고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있는 아저씨가 손님으로 오시는데 단골처럼 보였습니다. 거의 매일 정해진 시간에 들리시고 저도 근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편의점 도시락과 커피를 세트로 사는 게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 딸기 찹쌀떡을 사더라고요.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좋은 일이라도 있었겠지 하고 딱히 신경 안 썼습니다. 제가 편의점 앞을 청소하러 나갔을 때 거기 남편이 있었습니다. 허라? 안 산 게 있으신가? 생각하며 바라보니 저한테 딸기 찹쌀떡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세요. 이거 괜찮으면 드세요. 솔직히 말해서 놀랐습니다. 띠동갑보다 더 어린 여자를 기다린 데다 준다는 게 떡이라니. 그래도 단골 손님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에 받았습니다. 게다가 유통기한이 다 돼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먹었습니다. 잠시 침묵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큰일이네.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남편으로서는 잡담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말들이 왠지 속상했습니다. 왠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힘들어도 해야 해요.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는데도 편의점에서 도시락도 못 살 정도로 가난하니까요.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아차 싶은 표정으로 뭔가 말하려 했는데 마침 점주님께 들켜서 일하라고 혼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에 있는 딸기 찹쌀떡이 정말 맛있었고 입안에 남는 새콤달콤함이 너무 신선해서 뭔가 울컥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저는 무례한 태도를 취해서 이제 편의점에 안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은 다음 날도 당연하게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에게 딸기 찹쌀떡을 사주고 한두 마디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때도 아직 간식이라든가 디저트라든가 가난이 몸에 배겨 스스로 사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짜로 먹을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분 좋은 태도로 대했던 건 아니지만 남편은 차분하게 오늘 날씨 얘기라든지 별이 보인 날은 별이 참 이쁘다는 얘기들을 하며 몇 마디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딸기 찹쌀떡을 인생에서 6번쯤 먹었을 때 문득 이 아저씨 돈은 많은데 외롭고 시간은 남아도는 부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사모님 소리 들으며 돈 걱정 없이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받기만 해서 죄송한데 다음에 저랑 데이트하지 않으실래요? 그런데 데이트하기에는 제가 나이가 많아 부모님께 죄송한데 인사 먼저 드리고 허락부터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외로웠나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번 어머니 계실 때 집에 들리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집에 간 날, 근데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일을 하러 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때도 어머니는 변함없이 일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빈집에 남자와 단 둘이 있게 됐는데 그런 적이 없었던 저는 그 순간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바쁘시구나. 연락해주지 않았어? 네, 제가 스마트폰이 없어서 연락수단이 없어요. 연락수단이 없다고 말하고 나니 눈도 못 마주치겠고 움직임 하나하나에 공포가 극에 다다랐습니다. 연락수단이 없다니.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힘들지? 내가 사줄게. 핸드폰 사러 갈까? 공포로 굳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놀람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눈치챈 건지 못 챈 건지 모르겠지만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이에 근처 핸드폰 가게에 끌려가서 생애 첫 스마트폰을 사게 되었습니다. 어떤 게 좋을지 몰랐기 때문에 추천해 주시는 걸로 샀는데 제 월급보다 더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너무 비싼 가격에 미안해서 스마트폰 안 사줘도 된다고 했는데 남편은 괜찮다며 사줬습니다. 스마트폰이 담긴 종이봉투를 남편에게 전달받았을 때 제 입에서 나온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랑 결혼해주세요. 믿을 수 없겠지만 진짜로 한 말입니다. 저는 벌써 남편의 재력에 이성을 잃어 남편의 돈을 보고 결혼 제의를 했습니다. 응? 진심이야? 그럼 할까? 역시 남편도 깜짝 놀랐던 것 같은데 데이트 신청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남편은 좋다고 해줬습니다. 첫 데이트에서 프로포즈까지라니. 저희 어머니는 결혼하는 것에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남편의 재력과 매력을 이야기해서 겨우 설득을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너무 멀리 사셔서 전화로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들이 줄곧 외톨이였는데 이제야 짝을 만났다며 기쁨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변할까봐 허겁지겁 혼인신고부터 하고 남편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제 부자야. 돈 이제 내 거야. 하며 얼마간은 저희 어머니께 생활비도 드리고 했습니다. 남편은 난 키우는 걸 매우 좋아하는데 집 곳곳에 난이 있고 난 키우는데 돈 쓰는 거 말곤 정장도 다 다를 때까지 입을 정도로 돈을 안 씁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샀던 것은 단순히 일 끝나고 밥 해먹기 귀찮아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후 오전 시간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걸로 바꿔서 시간이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은 몸에 안 좋다고 말하고 요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맛있게 먹어주고 별 요리가 아니어도 칭찬해줘서 고맙다고 엄청 웃는 얼굴로 말해줬습니다.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항상 밥 해줘서 고마워. 최신 스마트워치를 사주는데 제가 좋아하는 분홍색으로 사줘서 센스 있다고 다들 남편을 칭찬하더라고요. 매번 받기만 해서 뭔가 남편을 기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저도 남편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선물을 할 거면 둘만의 추억거리가 어떠냐고 해서 저랑 남편의 시작이 딸기 찹쌀떡이었던 게 생각나 저녁 디저트로 살짝 딸기 찹쌀떡을 내봤습니다. 맛있네요. 너무 고마워요. 행복하네요. 그 말을 듣고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저에게 이 사람은 많은 돈을 썼는데 그에 대한 답례가 딸기 찹쌀떡인데도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좋아해줄까? 주위에서 돈 보고 시집 온 거니 조심하라는 말들도 하는데 남편은 그런 편견을 안 가지고 하루하루 평온하게 살고 하루에 한 번씩 사소한 거에도 고맙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돈이 목표였고 애정 따위는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안녕, 잘 자, 조심히 다녀와 등등 저를 배려하는 말들이 이 집에는 넘쳐납니다. 저를 위해서만 고민했던 선물도 해줍니다. 참을 수 없이 사랑스러운 이 사람을 꽉 껴안고 딸기 찹쌀떡이 이렇게 맛있다는 걸 가르쳐줘서 고마워 여보. 사랑해. 이제 곧 결혼한 지 1주년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못생겨 보이던 얼굴도
이제는 어딘가 늠름하고 잘생겼다는 생각도 합니다. 난 키우는 것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사랑스러워 보이네요. 어렸을 때의 저는 돈만이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겪어보니 돈 말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해준 남편한테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정말로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내와의 이야기부터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곳은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저는 영업부에서 일을 했었고 아내는 격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서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에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제 고백을 계속 거절했었는데 저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대시를 하였고 결국 아내가 제 진심을 받아주어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어쨌든 밝고 긍정적인 여성이었고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 중에서 단연 최고의 여성이었습니다. 평생 함께 있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한 저는 교제한 지 반년 후에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는 단칼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연애랑 결혼은 다르기도 하고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이 사람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계속 날 정도로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몇 번이고 더 진심을 담아 청혼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미안한 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만 했습니다. 저는 계속된 거절에 이유가 뭔지 알려달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리고 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아내는 불안한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싶어서 그냥 제 옆에 계속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제일 행복하다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짓는가 싶더니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하면서 곧이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고마워. 앞으로 잘 부탁해. 라며 머리를 푹 숙이더라고요. 승낙을 받았다는 것에 저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프로포즈는 10번째 만에 꽃을 피웠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마친 후에 곧장 혼인신고를 했고 결혼식은 가족끼리만 간단히 치르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신혼생활은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해가 뜨면 아내가 저를 위해 아침을 차려주고 간식도 챙겨주며 내조를 잘 해주었습니다. 직장 연애로부터의 결혼이어서인지 동료들은 자녀 계획은 언제 세울 거냐며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 아내와의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더 만끽하고 싶어서 자녀 계획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께서도
손자 제총은 하지 않으셨던 터라 동료들의 말들은 한 귀로 그냥 흘려듣고 있었는데 아내는 저와는 생각이 달랐나 봅니다. 나랑 여보를 닮은 아기를 갖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일은 그만두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하면서 임신 준비를 하고 싶어. 응? 난 아직 아기 생각은 없는데? 급하게 아기를 갖고 싶지 않아. 지금 우리 둘만의 시간을 나는 조금 더 즐기고 싶어. 그래도 임신하는 거 1살이라도 더 어릴 때 해야 좋대. 그러니까 나이 더 먹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되는 것도 아니래. 듣고 보니 저도 아빠로의 삶을 동경하기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가 저와 닮은 아기를 갖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후 아내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였고 집 근처 카페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주 만에 사랑하는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는 그날까지도 의심할 만한 행동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그날 아침에도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날에도 해가 뜨면 아내가 만들어준 아침을 함께 먹고 간식을 담아준 도시락통을 들고 현관에서 가벼운 포옹과 함께 저는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휴식이나 시간이 있을 때 저는 부지런히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고 했는데 이날은 전혀 답장이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쉬는 날이었는데 밖에서 돌아다니는 중인가 하고 신경 쓰지 않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니 집에는 인기척도 없었고 온 집에 불은 다 꺼져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종이 한 장과 함께 결혼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 사람에게 갈 거야. 그동안 고마웠어. 종이에 적힌 내용은 이게 전부였고 저는 심장이 멈추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핸드폰은 정지를 한 상태였는지 통화 불가 멘트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께도 즉시 전화를 해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연락받은 게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지인들이며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돌려봤지만 아내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파출소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성인이 편지를 남기고 나간 상태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시더라고요.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터벅터벅 집에 귀가했습니다. 아내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저는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배꼽시계는 잘 작동해서 배가 고파왔습니다. 냉장고에 뭐 없나 하고 열었을 때 만들어 놓은 반찬들이 냉장고 안에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반찬들은 모두 제가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니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서 오열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신혼생활은 불과 2주 만에 막을 내린 셈입니다. 따로 이혼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서 불쑥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아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믿을 수 없다며 사라진 직후에는 함께 수소문해 주고 도와주었는데 그래도 아내의 행방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 일상에서 아내만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무릎 꿇을 기세로 사과하셨습니다. 내 딸이 엉뚱한 짓을 해서 미안해. 배우자가 생사불명 상태로 몇 년이 지나버리면 재판에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고생이겠지만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버텨줘. 마음고생 시켜서 미안해. 저는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사라진 아내가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아내를 좋아했습니다. 저에게 뭔가 원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 실수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다른 남자를 향한 분노보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더욱더 컸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기도 하고 슬프고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느낌이었지만 3년이 지나니 어느 정도 모든 게 정상이 되더라고요. 아내가 사라진 지 얼마 안 됐을 땐 코미디 프로그램을 봐도 눈물이 흐르고 감정이 제멋대로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 생각은 잊고 조용한 일상을 되찾은 저는 회사와 집을 오갈 뿐인 밋밋한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상에 변화가 생긴 건 그 일이 있은 후 7년이 지났을 무렵에 대충 만든 저녁을 먹으면서 드라마를 멍하니 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핸드폰으로 공중전화로 보이는 처음 보는 전화가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해 받지 말아야지 했는데 몇 번 울리고 말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여기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여보세요? 대답은 없고 작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평소의 저라면 대답하지 않으면 그냥 끊을 텐데 이때는 왠지 끊어버리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감이랄까? 촉이 섰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보야? 여보... 틀림없이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있을 때랑은 생각할 수 없는 힘이 쫙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있잖아, 나 좀 도와줘. 지금 어디야? 아내로부터 주소를 받아줬고 저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바다가 유명한 곳이고 여름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1시간을 달려 아내가 불러준 주소로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내가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무릎을 껴안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여름이었지만 그래도 바닷가이고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웠는데 아내는 얇은 옷만 겨우 입고 짐은 안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가냘팠습니다. 전화로는 그렇게 울고 있었는데 제가 막상 눈앞에 나타나니 아내는 퉁퉁 부은 눈으로 미안하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저는 즉시 조수석에 아내를 태웠습니다. 딱히 목적지도 없이 저는 그냥 차를 몰았습니다. 아내가 마음먹고 입을 연 것은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였습니다. 나 있잖아, 집 나오고 나서 전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어. 더듬더듬 아내는 지난 7년간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말로는 회사를 퇴사하자마자 전 남자친구와 다시 재회를 했다고 합니다. 전 남자친구는 대학생 때 만났던 사이였다는데 자주 바람을 피워 마음고생을 시켰지만 당시에 아내는 무척 좋아했기에 몇 번이나 용서해줬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다른 여자의 배가 불러오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아들, 딸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너는 할 수 없잖아. 아내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고백을 했을 때, 프로포즈를 했을 때도 거절을 반복했었던 이유는 아내가 가진 질환 때문에 임신하기가 어려워서 저와 이별을 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거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동안 저를 되게 좋아해준 아내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차마 알리지 못한 채 결혼을 해버려서 계속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닮은 아이를 진심으로 갖고 싶어 했고, 진심으로 불임 치료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 전 남자친구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지금 남편이 네 몸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어? 모르지? 아마도 알게 된다면 헤어지자고 할걸? 내가 알려줘야겠네. 그만둬. 그러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버림받기 싫으면 네 발로 나한테 와. 요즘 내가 하는 사업이 있으니 와서 일 좀 해줘야겠어. 그리고 아내는 전 남자친구가 시키는 대로 제 앞에서 자취를 감추고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내온 거였습니다. 그렇게 핸드폰도 없고 외출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동료가 기지를 발휘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고 그 길로 공중전화를 찾아 전화를 한 거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사라져버려서 미안해. 근데 진짜 여보 엄청 좋아했어. 프로포즈 할 때 했던 말 지금도 잊은 적이 없어. 옆에 계속 있어주는 게 제일 행복하다는 그 말 계속 생각하면서 지냈어. 저는 정신을 차려보니 울고 있었고 아내를 7년 만에 꽉 껴안았습니다. 그 후 저는 아내와 함께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해 도움을 청했고 아내는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한 후 제가 사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께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이야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충격을 받으실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무사히 딸이 돌아온 것에 대해 온 가족이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사라진 이후에도 이혼 신청을 하지 않아 법률상으로는 우리는 아직 부부임을 알게 되면서 아내는 또 통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배우자로 남겨둔 거야? 앞으로도 함께 해도 돼? 당연하지. 나의 행복은 함께 할 때 느낄 수 있어. 그래서 7년 만에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지 1년 반이 지난 오늘, 아내는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2인분은 거뜬할 정도로 아내는 건강합니다. 뱃속의 아이도 잘 자라고 있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더 큰 행복을 위해 벌 수 있을 때 벌어놔야겠죠? 거짓말 같은 진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에
흔하게 보이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막 졸업할 무렵 아직 대학생의 모습을 벗지도 못했을 때 당시 제 여자친구였던 아내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계획했던 결혼은 아니었지만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하나뿐인 딸을 정말 소중하게 키웠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도시에서 많이 떨어진 시골이었고 작은 동네에서 20대의 유부남은 보기 드물었습니다. 살던 동네에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었고 취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라 배워야 할 것들도 많았고 일도 많아 항상 야근으로 바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피로를 달고 살았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딸이 밤새 올 때면 아내와 번갈아 가며 교대 근무하듯이 안아주고 달래주며 밤을 지새웠고 가끔 쉬는 날에는 딸과 함께 하루 종일 하루를 보내며 다른 아버지들처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아준 건지 딸은 철든 이후에도 저를 많이 좋아해줬습니다. 아니, 제 생각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치원 다닐 땐 결혼이 뭔지 배우더니 저와 결혼한다고 매일매일 말해주었고 제가 야근 때문에 늦어지는 날에는 제가 퇴근해서 올 때까지 잠도 버티면서 기다려주고 했습니다. 물론 자정이 넘어서 집에 왔을 때는 잠자고 있었지만요. 저를 보고 싶어 졸음을 참고 깨어 있었다고 생각하니 새근새근 잠자는 얼굴은 참을 수 없이 사랑스러웠습니다. 평일에 제대로 놀아주지 못한 만큼 쉬는 날에는 놀이공원이나 동물원 등 여러 곳에 데려가 주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 사이좋은 아빠와 딸, 그런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좀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숙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장래희망을 써오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딸은 공책에 크게 장래희망, 신부라고 썼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아빠랑 결혼하는 게 꿈이야? 아니야. 아빠는 결혼 축하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딸에게 좋은 남자한테 시집 잘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니 이거 하나뿐인데 아빠한테만 줄게.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하며 반으로 접힌 종이를 주는데 그것은 딸이 직접 손으로 만든 결혼식 청첩장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하게 결혼식이라고 적힌 종이에는 딸이 직접 그린 이쁜 신부와 누군지 모르지만 신랑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딸이 직접 만든 결혼식 청첩장을 보니 나중에는 제 품에서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목이 메었습니다. 아직은 딸이랑 더 있고 싶은데 나중에 정말로 결혼할 때 그때 받아도 괜찮을까? 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딸과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열심히 일했던 것을 인정받아 회사에서 팀장으로 진급도 했습니다. 팀장이 되면 조금이라도 집에 일찍 들어갈 수 있겠지 했던 제 생각과는 달리 회사가 커지면서 어느 때보다 일이 많아지고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갈 수 있는 것은 일상이었고
자정 전에 집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못 꿨습니다. 쉬는 날마저 밀린 일이며 출장까지 가야 해서 집에 없는 시간이 잦아졌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딸은 제가 쉬는 날에도 일을 할 때면 아빠 힘내요 라고 편지를 남겨주기도 하고, 저도 딸에게 답장을 쓰듯이 딸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출장을 멀리 갈 땐 출장지에 도착해서 집에 전화를 걸어 딸과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고, 바쁘더라도 딸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집을 자주 비우게 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들어올 순 없어? 어떻게 매일 바쁠 수가 있어? 나랑 딸은 생각도 안 해? 애가 너무 불쌍하잖아. 일로 찌들어 있는 저에게 불만을 조금씩 내뱉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미안하다며 바쁜 것만 끝나면 어디 놀러 가자며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달라며 아내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이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일을 해도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면서 서서히 아내와 말다툼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여보, 저번에 놀이동산 가기로 한 거 안 까먹었지? 오늘 쉬는 날이니까 오늘 가자. 오늘 꼭 가야 돼? 나 진짜 오랜만에 쉬는 날이야. 그냥 잠 좀 자게 해줄 수 없어? 라며 아침부터 서로가 예민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조금씩 부부 사이에 금이 가는 게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결국 아내와 멀어진 사이는 복구되지 않았고, 여러가지 대화라던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내도 갈라서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라고 합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딸을 누가 키우느냐였습니다. 딸을 정말로 사랑했던 저는 딸은 제 손으로 키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중학교 2학년이 된 딸이 사춘기를 맞은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딸은 매사에 제 말에 토를 달며 반항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가끔 일이 일찍 끝나서 딸과 시간을 보내려고 말을 걸면 오늘 아빠랑 같이 게임할까? 아빠는 저번에 피곤하다고 나 재우라고 엄마한테 말했잖아. 게임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잘 거야.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또 성적표를 가져올 땐 1학년 때보다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네? 평소에 내 공부에 전혀 관심 없으면서 성적이 올랐을 때만 그렇게 말을 걸어? 하고 반항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머리로는 딸의 사춘기를 알고 있어도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던 저는 딸의 건방짐에 혼돈했습니다. 아빠한테 그 태도가 뭐야? 왜냐하면 사실이잖아. 나한테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하고 망설임 없이 대답하더라고요. 아내와의 이혼을 눈앞에 두고 딸과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사소한 일이 계기였지만 그날은 더욱 감정적으로 딸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는 아빠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왜 그 모양이야? 아빠가 그렇게 싫어? 너무 싫어. 두 눈을 부릅뜨고 똑똑히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그래, 네가 그렇다면 알겠어.
이제 2번 다시는 아빠 보는 일 없을 거야. 아빠가 이 집에서 나갈게. 저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집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여관을 전전하며 아내와 연락을 취하고 양육권은 아내에게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딸과 말다툼을 끝으로 딸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아내와 이혼을 마무리했다는 사실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무엇보다도 소중히 사랑해왔는데 딸과의 마지막이 싸움이었다는 것에 한동안은 술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그 후 정신을 차렸고 딸에게 화를 냈던 걸 사과하기 위해 이혼한 아내에게 부탁을 했지만 이혼까지의 과정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저를 매우 싫어하셔서 절대로 다시는 엮이는 일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터라 가정을 소홀히 했었던 지난 긴 시간들 때문에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 저는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용기를 내 예전에 살던 집 앞에서 딸을 기다려도 봤지만 이혼 후 이사를 갔더라고요. 이사간 집은 알려주지 않아 알 수 없었고 이혼한 아내에게 연락할 일이 있거나 하면 장모님을 통해서 할 수 있긴 했지만 저를 싫어했었던 장모님께서는 저와 엮이는 걸 극도로 싫어하셔서 딸을 만나보는 건 고사하고 딸의 소식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것은 순식간이었고 이혼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버렸지만 단 하루도 그날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딸에게 했던 제 언행을 후회하는 마음은 사라졌지만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는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적힌 내용은 이번에 언제 어디서 결혼합니다. 이런 내용이었고 결혼식에 초대한다는 편지였습니다. 무엇보다 편지를 열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받은 것은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저에게 주려고 했었던 그 결혼식 청첩장이 동봉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손에 쥐는 순간 딸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해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봤던 그날까지 모든 추억이 단번에 되살아나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빠라고 말해주던 날, 아빠랑 결혼하겠다던 유치원 때, 사춘기 때 반항하던 모습,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을 축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혼할 때 딸에게 상처 준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던 제가 갑자기 딸의 결혼식에 나타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속에서 엄청나게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계속되다 이번에는 후회할 일 만들지 말자며 마음 먹고 날짜를 보니 순식간에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도착해서 결혼식장 야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결혼식 초대받아 가는 거지만 갑자기 내가 나타나면 다들 달가워하지 않을 테니 멀리서 결혼식 보기만 하자 하며 초조한 마음으로 담배 필 곳을 찾아 주차장을 나가려는데 그 순간 제 앞에 차가 한 대 섰습니다. 창문을 내리는데 다름 아닌
그토록 그리워하던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너무 커버려 이제는 어엿한 숙녀가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얼굴에는 마지막으로 봤던 그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저는 딸임을 알았고 딸도 저를 단번에 알아본 거였습니다. 딸은 한껏 흥분한 목소리로 아빠, 왜 여기 있는 거야? 빨리 올라와서 신부 대기실로 와 하고 다그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얼마 후 대기실 같은 곳으로 올라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이 나오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딸의 드레스 입은 모습에 반해 너무 이쁘다. 제가 말을 함과 동시에 딸이 속사포처럼 말했습니다. 아, 너무 떨려. 아빠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혹시나 초대장 못 받았을까봐 계속 걱정했어. 할머니 집으로 편지 보낸 적 있지? 그때 아빠 집 주소 외워놨어. 그래도 혹시나 이사한 거 아닌가? 아니면 결혼식장까지 왔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결혼식장 한 바퀴 도는데 그때 딱 아빠가 보이는 거야. 아, 정말 와줘서 고마워 아빠. 그리고 옛날에 아빠한테 했던 말들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 잘못한 거 아빠야. 정말 미안해. 아빠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정말 많이 사랑했어.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을 때는 정말로 기뻤어. 너무 이쁘게 잘 커져서 고마워. 결혼 정말 축하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곧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저는 딸의 팔짱과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이건 생각지 못한 딸의 부탁이었는데 아빠인 제가 함께 걷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용기가 났습니다. 제 존재를 아는 사람은 몇몇 없었고 쏟아지는 박수 속에 등장한 저로 인해 놀라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미 시작된 결혼식에 다들 눈만 동그래질 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무르익을 무렵 딸이 감사의 인사와 함께 저를 향해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빠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떨어져 있었지만 한순간도 아빠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날 아빠한테 너무 싫다고 말해버린 거 정말 죄송해요. 어디에 있든 아빠는 계속 제 아빠였어요. 오늘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너무 행복해요. 딸이 훌쩍이는 소리가 더 많이 들렸지만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예기치 못한 제 이야기에 제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살아생전에 이렇게 울어본 적도 없었고 앞으로 흘릴 눈물 다 흘린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들렸고 결혼식은 순조롭게 끝이 났습니다. 이날 이후 딸과는 연락을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딸의 연락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사랑스러운 딸은 남편과 함께 종종 집으로 놀러 옵니다. 좋은 소식도 전해졌는데 곧 있으면 제가 할아버지가 된다네요. 딸에게 못다한 사랑만큼 손주에게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두서없이 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 딸처럼 사춘기 때 반항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저도 사춘기 때 부모님께 많이 반항하고 혼도 많이 났었는데
돌이켜보면 후회만 남더라고요. 부모님이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시는데 어릴 때 그 마음을 알기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오랜 시간 못 본다는 건 상상조차 안 되네요. 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고 한 번이라도 더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